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별일 없으셨죠? 예. 오늘 공부할 차례는 무권대리 볼 차례인데요. 교재로 보시면 84쪽입니다. 84쪽. 민법 총칙에서 대리 파트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무권대리가 좀 어려워요. 시험엔 잘 나오고 이번 시험에서도 무권대리에서 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우리가 지금 대리 공부하고 있는데 대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명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을 수도 있고 대리권이 이제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유권 대리라고 불렀고, 유권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귀속된다라고 했죠. 근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무권 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거다라고 했죠. 그럼 일단 그 개념을 생각할 때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할 때 현명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현명을 한 거예요.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그러니까 대리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것을 무권 대리라고 하고, 만약에 현명도 안 하고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으면 그건 무권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현명은 했어야 한다는 거죠. 구별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형 집을 몰래 팔아먹으려고 해요. 형 집을 몰래 팔아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는 위임장을 위조해서 대리권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제가 형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게 뭐야? 그게 무권대리.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형의 부동산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제 이름으로 등기하고 제 이름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리자였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무권대리라는 건 최소한 대리인인 척은 했을 때 그때 쓰는 말이고요. 근데 이때 무권대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표현대리가 있고요. 그리고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우리 통설이 구별할 때 광의의 무권대리란, 광의라는 것은 이제 넓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그리고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어차피 무권대리라는 건 똑같은데 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누냐면, 요 표현대리라는 것은 무권대리이긴 하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원래 무권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만약에 표현대리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125조, 두 번째 126조, 세 번째 129조.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표현대리가 있는데, 125조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하고,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래서 권한을 넘었다라고 해서 이제 월권 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라고 해서 멸권 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무권 대리에 해당되긴 하는데, 이건 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냐면, 소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법이 정하는 외관 책임이다. 그러니까 법정 외관 책임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오인케 만드는 뭐가 형성되었냐면 외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외관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게 바로 표현대리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125조는 뭐냐면 이 갑이라는 본인이 외부에다가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줄 것이다 라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외부에다가 준다고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를 수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으니까 무권 대리죠. 그럼 얘는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볼 때는 본인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를 했으니까 얘한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선이 무과실이었다. 그래서 얘랑 거래를 했다면 이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본인이 책임을 져라. 이게 125조의 표현대리입니다. 그럼 126조는 제목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예요. 월권대리죠. 그러면
권한을 넘었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을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어요, 없어요? 권한을 넘은 거니까 기본 대리권은 있겠죠. 얘가 이제 기본 대리권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기본 대리권 내에서 법률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는 법률행위를 했고, 상대방은 을에게 그 초과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단순한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각종 이제 서류를 주면서 야 이거 네가 좀 임대차 좀 해줘라고 임대차라고 권한을 줬는데 을이 하라는 임대차를 안 하고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권한 내가 아니라 권한을 초과한 거죠. 근데 상대방은 얘가 막 서류도 들고 있고 하니까 매매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잖아. 이게 126조예요. 그럼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을은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 시에는 대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원래 갑을 대리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수금을 할 권한이 있었대요. 근데 얘가 이제 자꾸 수금하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쓰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그만해 라고 수권을 뭐 했냐면 철회합니다. 자, 수권을 철회하면 얘 대리권은 어떻게 돼? 없어지죠. 우리 지난주에 임의대리에 나오는 특유한 소멸 사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예. 뭐가 있었냐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하고 그리고 수권행위의 철회. 살짝 죽었을 때 이런 말이 들린 것 같은데 예. 그거는 공통소멸 사유. 그렇죠. 뭐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면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다 소멸하는 거고 임의대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건 수권행위를 뭐 했을 때 철회. 그럼 얘 대리권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을이 병 찾아가가지고 아, 저 아시죠? 저 갑의 대리인 그거 요번에도 저 주시면 돼요 라고 해서 병은 을에게 여전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얘한테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갑에게 돈을 또 줘야 돼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얘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표현대리야. 야, 너 대리권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준다 그랬어? 책임져. 125조. 야, 너 왜 배신할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126조. 야, 대리권이 소멸됐으면 즉시 알려서 외형을 제거해야지 왜 남겨놨어? 책임져.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상대방이 저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뭐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외관. 그 외관이 만들어져 있고 이 외관 형성에 본인이 일정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이제 쓰죠. 이렇게 쓰는데 이게 겉표자고 요건 이제 우리가 보통은 볼견자로 많이 읽는데 뭐 볼견자, 알현자, 드러날 현자 뭐 상관없어요. 보통은 표견대리라고 잘 읽진 않고 표 뭐라고 읽는다고요? 현대리라고 그죠? 나는 표견대리라고 읽고 싶다.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뭐 지금 대법관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건 표견대리다라고 하시면서 표견대리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인데요. 의미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바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바로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뭐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외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무권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냐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오로지 조심하실 점은 오로지 직접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본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으면 이건 할 수 없어요. 오로지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 직접 상대방만을 위해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에는 어차피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잖아요. 그럼 무권대리면 본인은 원하면 그걸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추인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추인하면 되는 것이지 얘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표현대리는 인정이 안 되고 또 전득자가 주장하는 게 인정되느냐? 그것도 허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상대방이면 병이 정한테 팔았다. 얘가 이제 전득자인데 이 전득자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 만든 거냐면 직접 상대방을 위해 만든 제도다. 이게 이제 표현대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물론 나중 되면 판례들을 더 많이 보겠지만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표현대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라는 것은 무권대리인데 그 외관 형성에 따라서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을 표현대리라고 불러요. 만약에 판례 하나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유권대리를 주장해요.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그 안에 표현대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렇죠? 이번 시험 문제였어요.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들어가 있다. 틀린 질문이죠.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유권대리가 아니라 뭐니까? 무권대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126조고요. 뭐 5조나 9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125조는 조문만 보고 넘어갑니다. 84쪽에 제125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자기가 표시했으니까 책임이 있고요.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에 한다는 거예요. 왜 선의 무과실에 되냐면 원래 무권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바꿔서 말하면 이때 상대방은 본인의 희생하에서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본인의 희생하에서 보호된다면 이 상대방은 당연히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뻔히 대리권 없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125조는 이거죠. 갑이 외부에다가 뭐 했다고요? 대리권 줄게 라고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주지 않아서 대리권이 없다. 상대방은 뭐였고요? 선의 무과실. 그러면 대리권 수여 표시할 때는요. 방식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방식의 제한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99.9% 다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방식이 있는지 상관없고 뭐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신문에 광고를 내든 대리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인정되면 다 125조가 성립이 돼요. 근데 만약에 125조가 성립이 됐는데 이 을이 표시된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표시된 권한을 넘어갔다. 이때는 몇 조가 되는 거냐면 126조로 간다라는 게 다솔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수여 표시되었을 때 표시된 범위를 넘어도 되어 범위 내에 한다는 거예요. 범위 내. 조문 다시 한번 보세요. 125조에서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게 범위 내가 아니라 범위를 초과하면 125조가 아니라 6조로 간다라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29조가 성립되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된 다음에 법률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소멸된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초과했대요. 이것도 역시 몇 조냐면 126조. 그러면 여기서 멸권대리 129조가 성립이 되려면 소멸된 다음에 예전 권한을 넘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전 권한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넘어가면 역시 몇 조냐면 129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야 임대차 좀 해줘 라고 임대차의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잘 못하니까 본인이 됐다 고마해 라고 수권을 뭐 했냐면 철회했어요. 근데 수권이 철회된 다음에 이미 소멸되었는데 을이 병이랑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럼 그게 몇 조라는 거예요? 129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대차의 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못하니까 갑이 야 아직도 못했냐?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냐? 이러면서 수권을 철회해요. 마음 상하잖아요. 나의 능력을 보여주면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대리권이 소멸되고 예전 권한 내에요. 예전 권한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 그럼 몇 조로 간다고요? 126조.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 소멸된 권한을 넘어가면 다시 126조로 간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26조라고 했는데 조문을 한번 볼게요. 126조.
대리인이 그 권한 외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자, 갑이 본인인데 일단 126조 월권 대리니까 가장 기본 요건은 뭐라고 있냐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초과했고 상대방은 초과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는 다름 아닌 선의 무과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야, 내 부동산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네가 좀 등기해 줄래? 라고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근데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애가 각종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 신청을 안 하고 집을 팔아버리거나 또는 대물 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자, 권한이 초과되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요 등기 신청이라는 권한, 요건 공법상의 행위예요, 사법상의 행위예요? 우리 첫 시간에 공법, 사법 구별했었는데 공법이라는 건 개인하고 국가기관, 공법이라는 건 개인과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고 사법이라는 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은 개인 간의 관계예요, 개인과 국가기관의 문제? 그렇죠. 등기소가 사는 거잖아요. 이 공법상 행위예요. 공법상 행위. 등기 신청권하고요, 등기 청구권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청구권이에요. 야, 등기 서류 줘, 이런 거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공법적일까요, 사법상일까요? 그건 사법이에요. 근데 신청권은 공법상 행위죠.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우리 민법에서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공법상 권한이니까 우리 민법에서 출제될 리가 없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그건 나오겠죠. 그럼 등기 신청권은 어디서 공부하세요? 등기 신청은 그렇죠. 이 공법이라고 해도 공법에서 하는 건 아니고 공시 등기법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 그래서 공법상의 권한을 줬더니 얘가 매매를 했대요. 그럼 매매라는 건 공법상 행위가 아니라 사법상 행위잖아요. 그럼 문제는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질적이에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월권 대리 성립을 인정해 줄 거냐? 바꿔서 말하면 126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야. 그러니까 권한의 종류가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월권 대리 성립하는 데는 아무 상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 대표적인 판례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요 기본 대리권 속에 공법상 행위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요 공법상 행위가 기본 대리권이 돼야 안 돼? 지금 되고 있잖아요. 요걸 기본 대리권으로 월권 대리가 성립하니까. 오, 이거 한결같은 분위기. 네. 돼요. 두 번째, 일상가사 대리권이 나와요. 자, 이거 일상가사 대리권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죠. 이번 과정 들어와서. 일상가사 대리권은 뭐냐면 일상적인 가사 생활과 관련해서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 가사 생활에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서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부부예요. 부부끼리는 가사 생활에 있어서는 서로를 대리할 권한이 있어요.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은 임의 대리일까요, 법정 대리일까요? 임의 대리라고 하려면 뭐가 있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구별했잖아요. 임의 대리는 뭐가 있다고? 꼭 수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시고 서로 대리권 수여 같은 거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인정이 돼요. 그럼 이건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법에. 이건 법정 대리.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갑이랑 을이랑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한테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증을 줬는데 아내가 만들어 달라는 신용카드를 안 만들고요. 남편 집을 팔아버렸어요. 예. 근데 둘은 부부잖아요. 둘은 부부니까 뭐가 있냐면 일상 가사대리권이 법률에 의해서 인정이 돼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일상가사 대리 범위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일상가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위다라고 해요. 우리 부부들 있잖아요. 부부하면 이제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부가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 이 재산은 하나예요? 따로따로예요? 그렇죠. 물론 마음은 하나죠. 일심동체니까. 근데 재산은 하나가 아니에요. 재산은 부부 별산제요. 우리 가족법이 취하는 게 부부의 재산은 뭐라고요? 별개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하다가 말아먹으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재산으로 대신 갚아줘야 돼요? 갚을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 없어요. 부부는 별개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남편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요. 돼야 안 돼요? 이례적인 행위, 남의 거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건 이례적인 행위고 가사범위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기본 대리권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의 행위는 기본 대리권 내에서 한 거예요? 초과한 거예요? 초과. 부동산 처분이라는 초과 행위를 한 거고,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초과 행위에 대한 어떤 수권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뭐가 있었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때도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에서는 이 을의 기본 대리권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을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대리권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기본 대리권.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에는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표현 대리. 표현 대리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거. 자, 126조가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이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그럼 여기서 뭐가 지금 기본 대리권이 된 거예요? 129조가. 그렇죠? 그래서 소멸되었던 그 권한, 129조가 성립한다면 소멸되었던 권한을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뭐 복대리 우리 지난주에 개념만 잠깐 봤는데 복대리도 대리인이라고 했죠. 그럼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가면 이것도 역시 뭐가 되는 거냐면 월권 대리가 될 수 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복대리는 똑같은 대리이기 때문에 복대리 나오면 무조건 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대리고. 자, 그리고 을이 병이랑 법률행위를 할 때 당연히 뭘 해야 표현 대리가 성립하냐면 현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을이 법률행위 할 때 현명을 안 하고 하면 그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무권리자가 된다고 했죠. 무권리자. 현명을 해야 무권대리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본인이 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리권을 줬냐면 소비대차. 돈 빌려오라는 거죠. 소비대차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줍니다. 야, 네가 나 돈 필요하니까 돈 빌려오는데 그냥은 못 빌려올 테니까 내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빌려와. 소비대차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돈 빌려오라고 대리권 줬더니 을이 돈 빌려온 게 아니라 집을 팔았대요. 또는 대물 변제를 했다. 이건 당연히 권한을 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담보자필하고 등기서를 줬더니 얘가 일단 서류를 받아가지고 뭐부터 했냐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집을 판 사건이에요. 그러면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집을 팔았다라고 하면 월권 대리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팔았다라고 하면 뭘 안 한 거예요? 현명, 대리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무권리자 처분행위지 무권 대리 문제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한다고요? 현명, 대리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을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름 아닌 선의무과실인데 여기서는 기억하실 점 중요한 게 이 선의무과실을 판단하는 시점인데요. 언제가 기준이냐면 대리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대리 행위시. 그러니까 계약시죠. 요 계약을 할 때 선의무과실이면 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병이 을이랑 계약을 할 때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병이 갑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만 몰랐으면 돼요. 행위시.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선의 무과실이면 나중에 알게 된 건 아무 상관없어요.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무권대리인하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무권대리인하고 거래를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영원히 몰라요? 알게 돼요. 당연히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거, 나중에 알게 되는 건 상관없어요. 언제만 몰랐으면 돼요. 행위시. 대리 행위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 진다. 그게 바로 126조예요. 자, 이 세 개 중에서요. 5조, 6조, 9조 중에서 법정 대리에는 적용될 수 없고 임의 대리에만 나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법정 대리는 나올 수 없는 거. 셋 중에 어느 걸까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125조. 125조는 뭐가 들어가요? 수권이죠. 수권. 수권이라는 말은 법정 대리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요. 얘는 법정 대리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자, 그 내용이 85쪽에 나와 있죠. 성립 요건 보세요. 니은의 성립 요건 A번에 기본 대리권의 존재.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가장 기본 요건이고, 그래서 공법상 행위, 표현 대리, 일상가사들이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를 하였을 것. 자, 첫 번째 점에 86쪽에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에 내용되는 행위와 표현 대리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두 번째, 대리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냐면 현명. 현명이 없으면 본조가 성립할 수 없고 무권리자 처분행위 문제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C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둘째 줄이죠.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는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 행위 시.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9조는 그냥 조문만 보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129조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행위 시에는 대리권이 없다는 거야. 그럼 상대방은 어떻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고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더 볼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26조를 위주로 봐두시면 되고, 그러면 자, 요 세 가지 표현 대리 빼면 나머지 무권 대리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무권 대리가 만들어졌을 때 표현 대리랑 협의의 무권 대리 중에서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이게 더 넓은 거예요? 표현 대리는 딱 몇 개밖에 없어요. 세 개.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권 대리가 형성되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권 대리와 지지 않아도 되는 무권 대리 중에서 어떤 게 더 넓은 거예요? 져야 되는 거예요?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질 필요 없는 게 넓은 거예요. 져야 되는 건 딱 몇 개밖에 없냐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협의의 무권 대리 내용을 좀 볼 텐데, 갑이 본인, 을이 무권 대리인, 병이 상대방입니다. 갑이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을이 대리권 없이 갑 소유 부동산을 팔아버렸다. 을이 돈이 필요해가지고요.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방에서 등기 서류 훔쳐다가 위임장 위조하고 이래서 팝니다. 제가 울아버지 대리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집 팔면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질 필요 없어요?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아들이 팔았다고 아빠가 책임져야 되냐면? 이러면 맨날 아들 감시해야 돼요. 대리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무권 대리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감정상 부자지간 뭐 모자지간 이런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무권 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이제 아들이 집을 팔았을 땐 좋았는데 이행기가 다가오니까 한 짓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 짐 싸자 이럽니다. 왜 짐을 싸냐 그랬더니 집을 팔아먹었대요. 아버지 광분하시겠죠. 매우 칩니다. 아들이 두들겨 맞다가 뭐라 하냐면 아빠 내가 근데 잘 팔았어 이럽니다. 들어봤더니 아버지 집이 시가로 2억인데 아들이 말을 싹 잘해가지고 3억에 팔았대요. 자, 아버지가 잠깐 때리던 손을 멈추시고요. 생각을 해봐요. 오, 2억짜리를 3억에 팔았어? 그러면 아들의 행위는 무지하게 괘씸하지만 경제적 효과를 귀속받고 싶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이걸 자기 행위로 하고 싶으면 얼른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추인하면 돼요. 추인. 자, 추인. 추후에 인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일까요? 아니면 이 계약 자체가 유효가 되는 걸까요? 이 계약 자체가.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비싸게 사가지고 속이 쓰린데 봤더니 대리권이 없는 애래요. 그럼 얘는 하기 싫잖아요. 그럼 하기 싫으면 얘는 얼른 뭐 하면 되냐면 철회하면 돼요. 얘가 철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얘가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 유효로 끝날지 무효로 끝날지는 누가 빨리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먼저 추인하면 유효가 돼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추인하면 될까요? 얘가 뭐 하기 전까지? 철회.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냐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하면 돼요. 근데 아들이 아빠 몰래 집 팔아먹었는데 이렇게 잘 파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급매했겠죠. 돈 필요해서. 2억짜리를 1억에 낼름 팔아먹었습니다. 자, 상황 바뀌었어요. 이번엔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상대방이에요. 자, 그럼 이게 상대방에게 유리한데 이게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됐다면 병이 갑에게 책임져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져야 돼요. 근데 이건 표현 대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되었다는 말이 없으면 책임져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케이, 책임 좀 지실래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최고요. 답변을 촉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당신 대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네. 이거 인정해 줄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럼 본인이 원하면 추인하면 되고요.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돼요. 거절하면 계약은 역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럼 결국 얘가 최고하면 누가 결정한다고요? 본인이 결정할 거예요. 근데 얘가 최고 기간 동안에 확답을 하지 않았대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우리 추인으로 본다고 했어요? 거절로 본다고 했어요? 거절.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최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다 긍정적으로 가요?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으로 가는 거죠. 거절, 소멸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발신주에 속해요. 최고 기간 동안 확답을 발송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자, 그런데 여기서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철회권은 아무나 행사하는 게 아니라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어요. 선의자만. 최고권은 선악 불문하고 인정해요. 선악 불문하고 인정.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회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철회한다는 건 이 병이 스스로 계약을 끝장내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계약을 끝장낼 수 있는 힘을 악의자에겐 줄 수 없어요.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선의자에게만 줘요. 근데 최고권을 행사하면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라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건 선의자만 물어봐요? 악의자도 할 수 있어요? 악의자. 안다고 물어도 못 봐요? 물어보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철회권은 누구만 하는 거냐면 선의자. 그래서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게 무권 대리임을 알고 있던 상대방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예요. 무권 대리임을 알고 있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몰랐어야 철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임을 몰랐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틀려요. 최고권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꼭 구별해 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얘가 이제 원하면 얼른 추인할 거 아니에요. 추인은 보통 누구한테 하겠어요? 무권 대리인에게요? 상대방에게요? 보통. 당연히 얘한테 하겠죠. 그런데 꼭 얘한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아들 야 오랜만에 잘했다 야 이렇게 추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 잘했다 야 이렇게 추인하면 얘가 알까요 모를까요? 상대방이 모르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는 있지만 얘한테 추인하게 되면 그 추인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 대항할 수 없다고요? 얘가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럼 언제부터는 대항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례 문제로 잘 나오는데 사례 문제에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이 말이 나오면 뭘 꼭 확인하셔야 되냐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추인의 효력이 생기는 거지만 얘가 몰랐다라고 하면 추인의 효력은 생길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아버지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요 그 추인 사실을 모르고 철회했다. 모르고 철회했대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은 이행되어야 해요? 이행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인이 우선해요? 철회가 우선해요? 철회죠. 중요한 말이 뭐예요? 모르고. 얘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이 추인이 효력이 생기려면 얘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철회했다라고 하면 추인과 철회 중에 누가 우선하냐면 철회가 우선하는 거였죠. 이 계약은 이행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추인하려면 이 아들이 맺은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을 그대로 추인을 해야지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해서는 안 돼요. 변경을 가한 추인은 무효입니다. 또는 뭐 일부만 추인하고 이런 건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 집 아들이 1억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이 한 매매 계약을 내가 2억에 추인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변경을 가한 추인이에요. 그러면 2억에 추인하겠다라고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면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저는 2억도 좋아요라고 동의해 주는 거야. 그러면 무효로 해야 돼요? 유효로 해도 돼요? 유효로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변경을 가한 추인이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변경을 가한 추인은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면 OX예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라는 거죠. 조문을 한번 보죠. 조문만 보시면 돼요. 87쪽입니다. 제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원래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요. 추인하지 않으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죠. 131조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하지 아니하면. 그 바꿔서 말하면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시인주의. 자, 그 다음에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무권 대리인에게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상대방에게 뭘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대항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대항할 수 있다.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뭐가 있어요? 소급효가 있어요. 중요하죠?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봐두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서 기억의 최고권은 선악 불문이에요. 근데 니은에는 철회권이죠. 철회권은 누구만 한다고요?
가로에 선이자. 간단하지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135조는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갈 건데 이 얘기예요. 자, 이게 표현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해 줬다. 그러면 끝난 거죠. 추인하면 누가 이행을 할 거예요? 갑이 이행을 할 거니까 이 계약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이 갑에게 최고했는데 얘가 거절을 해버리면 더 이상 본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책임을. 당연히 을한테 물어야죠. 야, 네가 했으니까 네가 이행을 해. 계약의 이행이나 또는 네가 손해배상해 라는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둘 다 묻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묻는 거예요.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라.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선택권자예요. 선택을 무권대리인이 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할까요? 얘한테 선택권을 줄 리가 없죠. 얘 모자랬다고 얘한테 주겠어요? 얘한테 줘.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상대방. 그래서 뭐 을의 선택에 따라 가장 많이 틀리게 나오는 질문이에요. 선택권은 상대방이 있고, 그리고 이런 책임을 물으려면 을은 제한 능력자에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을 요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사고 친 애가 뭐 미성년자라고 하면 얘한테 네가 배상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대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얘한테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뻔히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네가 이행할 수는 없죠. 이때 얘는 당연히 선이 무과실해한다. 조문 한번 보고 가죠. 135조 제1항입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자,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 제일 중요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1항의 규정, 그 책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의 추궁을 적용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한 능력자이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물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지금 조문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예요. 첫 시간보다는 두 번째 시간보다는 세 번째 시간이 조금씩 어려워지죠. 특히 대리 파트가 좀 어려운데, 어려운 게 차라리 나아요. 이게 지금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11, 12, 막 1, 2, 3월 기본과정 쭉 들어가고 4월 또 반복하고 이러면 그때는 좀 지겨워져요. 오히려 시험에는 지겨워지는 게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어려우면 신경 쓰고 보려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지겨워지기 시작하면 눈에 잘 안 들어요. 책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앞에서 얘기를 해도 자장가 불러주는 것 같고, 그게 제일 위험해요. 지금은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부를 오래 하면, 보통 이제 예전에 저 공부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노장들 있잖아요. 노장들. 그 보통 이제 사법시험 시장에서는 이제 노장이다라고 하면 이제 30세 정도에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노장이에요. 왜냐하면 20대부터 공부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신림동은 보통 지대가 좀 높아요. 신림 2동하고 신림 9동이 고시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지금 축소돼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이때는 다 고시원이에요. 다 고시원. 그러면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은 높은 데로 갈까요? 낮은 데로 갈까요? 방값이 높은 데가 비쌀까요? 낮은 데가 비쌀까요? 당연히 이거 겨울에 올라가려면 겨울 올라가는 거 장난 아니에요. 눈 오고 이러면 여기가 훨씬 비싸요. 그럼 처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낮은 데로 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당당하게 입성을 하잖아요. 입성해서 지원도 좀 받고 1, 2년 안에 될 줄 알고, 그게 되나? 어떻게 돼? 떨어져요. 그럼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 노장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처음 들어온 애들이, 젊은 애들이 이제 여기 위에 한 10년 선배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선배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죠. 형, 저 고시원 들어왔어요. 공부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지침을 내려요. 공부할 거냐? 너 기본서는 한 권만 봐라. 쓸데없이 이것저것 보지 말고 한 권을 계속 반복해서 봐. 그리고 문제집 여러 권 풀 생각 마라. 그 문제집 하나 정해서 닳고 닳도록 보고 정 필요하면 모의고사나 구해다 봐. 너 한 권의 책을 10번 봐야지 10권의 책을 한 번씩 보면 큰일 난다 이럽니다.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하늘 같은 선배, 대선배니까 네 형 이러고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따라요. 시험을 봅니다. 자, 시험 보고 얘들이 이제 감사 인사 드리러 가요. 형 덕분에 합격했어요. 선배는 뭐 하고 있냐면 골방에서 소주 먹고 있어요.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부 방법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게 공부에 합격한다는 걸. 근데 이 사람들은 하도 많이 봐서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책 보면 무효 나왔네? 그럼 무효 뭐 의 뻔하지 뭐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하냐면 할 거 없으니까 뭐 대학 도서관 가가지고 뭐 교수님들 박사 논문 찾아보고 이런 거 해요? 진짜 호기심은 충족되고 즐거워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얘들이 붙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이 형들은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가 몰라가지고 물어보면 거기 답변뿐 아니라 그 법조문이 나오게 된 학계의 야사까지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도 학원을 한번 가볼까? 학원을 가요. 학원에 가면 이제 공부를 오래 한 이 장수생들의 특징은 일단 맨 뒤에 앉아요. 맨 뒤에 앉고 이렇게 팔짱을 딱 껴줘요. 그리고 이제 강사가 앞에서 딱 얘기를 하면 처음 딱 드는 생각이 쟤는 몇 학번이지? 예. 쟤 나보다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도 밥만 먹고 공부만 한 애고 강사도 밥만 먹고 공부만 한 애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새롭게 알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 이러다가 한 2, 3주 나오다가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또 운동생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즐거운 거예요.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 가면 지겨워질 때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지겨워져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인내하고 반복해야 돼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넓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요. 인내와 반복이에요. 몰라도 또 보고 또 보고 지겨워도 또 보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저는 한 여기쯤 있다가 나온 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무효라는 것, 취소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좀 더 이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우리 셋째 주잖아요. 무효라고 했던 거 뭐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한두 개는 생각이 나야지 그래도. 그렇죠. 의사무능력도 있었고 원시적 불능도 있었고. 근데 이제 조문으로 보면 백삼조. 백삼조가 뭐였냐면 반사회적 행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백사조. 불공정 행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107조 1항 단서. 비진의 표시 단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뭐라?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08조. 통정호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이게 조문상으로 무효였고, 뭐 이거 말고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뭐 확정되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뭐 불가능한 법률행위 등등이 있었어요. 그 산별적으로 봤던 거고. 자, 그런데 취소는 딱 3개밖에 없었어요. 뭐 있었어요? 취소는 재착사, 재착사였어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자, 그러면 이때 이 무효들 중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가 있었어요.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3자 보규정이라고 하는 게 4개 봤어요. 비통, 착사. 그럼 여기서 뭐예요? 비진이, 통정. 107조, 108조는 제3자가 보호돼요. 그럼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라는 것은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 얘는 상대적 무효.
나머지는 다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무효는 당연히 절대적 무효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비준이 통정이 있었고, 그러면 제착사 중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건 취소는 뭐였냐면 착오와 사기 강박. 이건 상대적 취소가 되고요. 제한 능력은 제3자가 보호 안 되죠. 이건 뭐라고 했어요? 절대적 취소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무효 취소 봤는데, 일단 비교표를 잠깐 보세요. 89쪽에 무효라는 건 뭐 누가 주장을 하든 안 하든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보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세 번째 칸에 보면 시간이 경과해도 무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를 원칙으로 하는 거고, 근데 오른쪽에 취소를 보시면 취소는 그냥 취소되는 게 아니라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행사를 해야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취소를 안 했으면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현재 유효.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응이라는 건 뭐 일단은 이 정도에 일단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니까 취소 안 하면 일단은 유효하고, 세 번째 칸에 보면 무효와는 달리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무효인데 취소는 일정한 시간, 요걸 이제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취소권은 그대로 소멸돼요. 그럼 취소권이 소멸되면 이제 취소 못 하잖아요. 그럼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겠죠. 더 이상 취소를 못 하니까. 자, 무효 밑에 보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봤는데, 지금 방금 보신 내용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니은의 상대적 무효가 있죠? 니은의 상대적 무효는 지금 보신 거 두 개. 첫째 줄 마지막에 비진이 표시 90쪽의 맨 위에요. 90쪽의 맨 위에 니은의 상대적 무효에 둘째 줄에 비진이 표시랑 그리고 뭐예요? 통정호의 표시. 이게 이제 상대적 무효고, 동그라미 2번에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나오는데 이건 바로 뒤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나와요. 유동적 무효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